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돈부터 떠올리죠. 돈을 아끼고 더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에 대해서는 쉽게 흘려보내곤 하는데요.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만큼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자에서도 복리 효과를 일구는 힘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워런 버핏이 만약 65세까지만 살았다면 그의 자산은 현재의 5% 정도에 그칠 겁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작은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니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9월 15일 월요일 아침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잠시 오늘 증시 상황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서서 또 힘차게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피는 한 17포인트 정도 0.5% 오른 3,412, 코스닥은 0.3% 오른 849.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기획재정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정책을 철회하고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또 시장이 원하던 바였는데 오늘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외래어인데 4글자입니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그 핵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공간에 어울려 사는 이런 형식의 아파트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입주민 간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내부에서 운영상의 갈등, 관리비 정산 방식 등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회,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를 좀 섞는다라는 의미죠. 사회적으로 섞는다. 어떻게 더 힌트를 좀 드리고 싶다.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씩을 또 하시면 참 정신 차리는데 좋기는 한데요. 저는 그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자, 소셜을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요? 어울단지. 혼합 분양 이런 식으로도 순화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강영현 기자부터 아이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차례상 물가 전해드리고 그리고 연휴 KTX 승차권 예매 소식까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온 것을 비롯해서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진행 상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요. 스미싱 주의부부터 대상자까지 정리해보고요. 또 우리나라의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정부가 과거 예측했던 것보다 미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런 소식을 다 듣게 되네요. 추석 차례상 물가가 좀 낮아져요?
네, 정말 생경한 소식인데요. 네.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가격을 비교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전통시장은 약 30만 원이 조금 안 됐고요. 대형마트는 약 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서 1% 전후로 낮아진 것입니다.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이 품목 가격은 2년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차례상 품목 가격이 30만 원을 밑돈 게 4년 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나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태풍으로 인한 낙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영향이 컸고요. 또 채소랑 나물류의 가격도 폭염 폭우 때문에 한때 가격이 올랐지만 이제 9월로 들어서면서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생육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제 햅쌀, 송편과 함께 수산물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쌀을 주재료로 쓰는 떡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동방 상승했고요. 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리고 유가 상승 등의 국제 정세의 영향에 따라서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던 사과, 배 가격은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던 쌀 가격은 올랐고 좀 네. 특이한 현상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농산물 가격 뭐 일부는 좀 안정됐다고 해도 그 유통 구조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죠. 네, 맞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유통 비용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으로요. 소비자가 평균 10,000원어치의 농산물을 사게 되면 이 중에 4,920원이 유통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가 유통비였던 건데요. 이게 10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5%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격차는 컸는데 이제 쌀과 같이 식량 작물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양파나 대파는 60%, 네. 그리고 배추, 무는 64%에 달했고요. 일부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70%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기 쉬운 품목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특히 경매 과정에서 이제 상품 등급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상품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서 실제로 생산자가 가져가는 몫은 통계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농가의 판매 가격 누적 상승률이 소비자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에 하나로 유통구조 개혁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확대하고 또 도매 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가 수입 매매 도입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신선하고 빠르게 받아서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참 유익하긴 한데 다만 거기에는 또 비용이 든다라는 거고요. 또 그 유통산업 역시 일종의 산업이고 그 안에서 또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또 경쟁을 또 다시 더 치열하게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추석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코레일이 KTX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이랑 내일은 65세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이제 사전 예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예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번 추석 승차권부터 조금 주의하실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예매를 못 하신 분들 무작정 타고서 이제 열차에서 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는 10월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더 세진 거죠. 네, 기존에는 50%만 내면 됐는데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을 탄다고 했을 때 승차권이 없이 탑승을 했을 때 현재는 9만 원 정도를 내면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도 많이 하시죠. 서울 대전 구간까지만 승차권을 구매하고 이제 부산까지 타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도 이제 부가 운임을 징수를 합니다. 늘어난 그 부가 운임을요. 특히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열차 탑승 자체가 제한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승차권 없이 탑승을 했다가 적발이 되면은 즉시 하차 조치가 됩니다. 또 취소 위약금도 강화되는데요. 출발 하루 전에는 5%, 그리고 3시간 전까지는 10%, 그리고 출발 직전에는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2차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이 정부가 스미싱 주의하세요라는 주의보를 내렸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 카드사나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에 인터넷 주소, URL이 포함되어 있으면 100% 사기 문자이니까 절대로 클릭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 문자 보면 이제 색깔이 다른 뭐 파란색으로 오는 그런 링크들이 있는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부가 1차 소비 쿠폰 지급 때 점검을 해봤더니 네. 약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상 있었겠죠. 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이니까 뭐 확인해보라고 클릭을 유도하거나 남은 금액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클릭해보라라고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 피해 사례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 행정안전부는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절대로 인터넷 주소나 링크 등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실수로 스미싱 관련 문자를 클릭해서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번호 118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무료로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118번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거의 다들 이제 문자 메시지로 오는 URL을 터치를 안 하시니까 오히려 금융사나 다른 기업들도 이 URL로 홍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안 보내고 안 누르는 게 속 편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2차 소비 쿠폰은요. 이게 전 국민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안내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일단 자산이나 소득 기준 상위 10%는 못 받고요. 나머지 90%는 1인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등 자산을 기준으로 한번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다시 한번 10%를 선별을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상위 10% 자산가 기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경우인데요. 이게 시가로 부동산 기준 한 26억 원 이상 넘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보유했으면 제외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가 됩니다. 2% 예금 기준으로 한 예금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한 4%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주 5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정부는 자산 기준으로 약 250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내는 고소득자도 못 받는데요. 이 외벌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이 7,500만 원, 2인 가구는 1억 2천만 원, 3인 가구는 1억 4,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이 넘으면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맞벌이 가구라면 한 명을 더 추가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인 가구가 맞벌이를 한다면 이 4인 가구 금액인 1억 7,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영애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김정관 장관이 이제 한미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급히 장관급 만남을 추진했죠.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고 왔는데 하지만 이 깜짝 회동 역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 장관이 어제 들어오면서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양자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금의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미국이 10% 그리고 우리가 90%를 가져가고 원금이 회수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국익에 철저히 관철되는 지점으로 0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이익 배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계속되는 거냐라는 질문에도 현재까지는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기류를 보면은 앞으로도 관세 합의에 최종 서명하라는 미국 정부 측의 압박은 거세질 것이라는 게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참 복잡한 문제여서. 네, 일단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죠.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일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미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88
38조 원에 달하는데 이 규모의 대미 투자를 했을 때 직접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고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팀은 향후 미국과의 비공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 또 최근에 한국인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사건 발생 열흘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제도 개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돈을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일단 어떤 협상의 막 지렛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의 생각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또 미국과 중국 역시 이제 무역회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를 두고 더 신경전이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들어간 건데요.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게 아날로그 칩입니다. 디지털 칩과는 다르게 이제 소리나 전압 등의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반도체인데 그리고 또 하웨이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어센드 칩 사용 제한 같이 이제 자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차별 조치도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이제 미국 상무부가 며칠 전에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 이것을 이유로 해서 중국 기업 23곳에 대해서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중국의 상무부 조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또 예정된 양국 간의 무역 합의를 하루 앞두고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 미중 양국이 현지 시간 14일부터죠. 스페인에서 관세 조치 그리고 수출 통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 문제를 놓고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5월부터 해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무역 합의를 벌여오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오는 11월 10일까지죠. 이때까지 관세 휴전에 동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합의를 앞두고 있어서 이 미중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도 먹구름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버전은 관세이긴 한데 사실 미중 간의 그 지투 또 패권 다툼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계속되겠죠, 이런 갈등은. 그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이 그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거잖아요. 네, 우리.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지금 3,500억 달러 한 480조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오죽하면 현지 외신에서도 이 3,500억 달러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게 될 한 수십조 원의 피해를 우리 정부가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현지 여론이 밝힐 정도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슬기로운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아직 4만 달러 시대까지는 좀 쉽지는 않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3만 8천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예상되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곳이 2018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5년 뒤인 2023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간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3만 달러 돌파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만 달러 후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예측들이 나왔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요. 4만 달러 돌파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을 했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것보다 1년 늦은 2029년은 돼야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저출생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네. 정부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2016년부터 8년간 출산율이 계속 하락이 됐었습니다. 또 둘째로는 산업 구조의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의 주력 산업은 10년이 넘게 반도체, 자동차, 석유, 조선 등 제조업 중심입니다. 이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 반도체나 AI 같은 신산업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 타이완의 성장세는 또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를 또 넘어서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서 2003년 타이완의 1인당 GDP를 넘어섰거든요. 2003년에 우리가 타이완을 넘어섰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저성장의 늪을 거치면서 올해 22년 만에 타이완에게 1인당 GDP 역전당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역전당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 약 37,400달러로 예상이 되는데요. 타이완은 38,000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이 타이완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당장 2026년에 4만 달러 돌파가 가능한데 우리는 이보다 한 2, 3년 뒤는 돼야 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이 타이완의 국민기업 TSMC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데요. 네. TSMC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올해 2분기에만 타이완의 경제 성장률이 8%에 달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0.6% 성장하는데 그쳤고 연간으로 환산해도 1%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과 함께 이 고부가 가치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KTX 부정승차 이야기할 때 강선수님이 철도공사도 자기들 편하려고 승차권도 검사 안 하면서 벌금만 물리게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약간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전에는요. 지하철 탈 때 개찰구가 미리 다 닫혀 있었죠. 타는 사람들 티켓 있나 없나 먼저 확인부터 하고 태워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승차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생각을 깔고 있을 때고 지금은 모든 개찰구가 거의 다 열려 있죠. 지하철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합법적으로 탈 거야라는 생각을 깔고 가는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역대급으로 적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저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찰리 멍거의 역기법이라는 것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는데 이런 날 정답을 보내주셔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4글자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이 짓는 방식을 이렇게 외래어로 부릅니다. 소셜, 즉 사회적으로 섞는다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서울 등에서 재건축을 할 때도 이 제도를 더 확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또 그 안에서 사회적인 어우러짐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또 갈등도 여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규영님이 강력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믹스커피 마시고 싶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회적으로 섞는다라는 뜻 4글자. 6089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떡 믹스를 좋아합니다. 라고. 호떡 믹스라고 그 간편식 만들어 먹는 거 있습니다. 집에서 반죽까지 해가고 바로 부쳐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맛있죠. 그리고 이은성님 정답 4글자 맞춰주셨고요. 이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눈치채긴 하던데요. 이렇게. 이게 참 눈치를 챈다라는 표현도 아이러니한 거죠. 뭐 숨어서 사는 건 더더욱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은태님 같은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왠지 좀 불편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도 같이 풀어나가야 할지 또 머리를 같이 계속해서 맞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회통합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이 정책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섞는다라는 뜻.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에서 받는 이자까지, 또 주식 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까지, 또 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까지 사실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잘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제도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일단 금융소득의 정의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우리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융소득이라는 거는요. 네. 은행에서 받는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로 받는 돈,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 같은 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자와 배당을 합친 소득을 우리는 이제 세법에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해서 버는 돈인 뭐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버는 뭐 사업소득과는 좀 구분돼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뭐 주식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만 하는데 참고로 네.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주식을 그럼 팔아가지고 버는 것도 금융소득이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파는 거는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따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가 아니고서는 현재까지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각종 금융소득에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본 규칙은요. 네.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안 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합니다. 1년에 이자랑 배당을 합친 금액을 봤더니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2천만 원까지더라 라고 하면 보통 15.4%인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게 돼요. 이것도 내가 세금을 신고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나한테 이자를 준다거나 배당을 줄 때 지급을 할 때 미리 떼가는 거고요. 또 1년에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넘어가는 금액분 초과분을 다른 소득들과 함께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기타 소득과 함께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고 누진세율로 뭐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 뭐 이런 상품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사실 이게 용어도 좀 어려워요. 나중에 세액공제 해주는 것도 있고 네. 그 차이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이제 비과세, 뭐 분리과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네. 비과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말 그대로 세금이 아예 안 붙는 거예요. 세금이 0원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ISA 같은 상품은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데요. 뭐 2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은 벌어들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이건 세금 안 거둘게 하고 아예 면제를 해주는 걸 비과세라고 하고요. 이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세금을 아예 안 내니까요. 네. 또 그다음은 이제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세금을 따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내고 끝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은행의 이자라든지 주식의 배당금 같은 걸 받을 때 원천징수로 15.4%만 딱 내고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도 안 하고 뭐 세금도 안 내게 되는 건데 더 이상의 세율이 올라가지 않고 15.4%까지만 분리되는 과세. 네. 이 분리과세와 반대말이 있는데 종합과세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내가 번 것들과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거는요.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금은 더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최고 49.5%까지 거의 반절이죠. 여기까지 이제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세금이 많이 나온다. 요게 종합과세고요. 종합과세의 반대말이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의 반대말이 종합과세.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이 세 가지와는 좀 다른 네.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세 가지는. 근데 반대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만큼을 빼주는 혜택이에요. 일종의 쿠폰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 세금은 내지 마세요. 이렇게 네, 한다는 거죠. 이제 쉽게 설명해서 전체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네. 입장하는 티켓을 끊는 곳에서 입장료 요금제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비과세. 이거는 놀이공원 입장료를 아예 면제를 해줍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이거고요. 프리패스. 네. 네. 그리고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정해진 금액만 내고 끝. 다음에는 안 냅니다. 근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약간 단체 요금 같은 건데 이제 같이 간 사람 수, 소득만큼 합쳐서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는 웃긴 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미 낸 놀이공원 이제 입장료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해가지고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걸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액공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서셨을 걸로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뭐가 있는가 이제 찾아봐야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ISA 아닙니까? 맞습니다.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절세하는데 꽤 많이 유리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ISA는 예금이나 펀드나 뭐 ETF나 주식 같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 ISA 계좌에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운용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낮은 분리과세 아니면 이제 벌어들인 것과 손실난 거를 통산을 하는 이런 세제 혜택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유지해야 되는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년이고요. 이걸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받으려던 혜택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세금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인 이제 ISA 계좌 같은 경우는요, 혜택이 연 200만 원까지 순이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제 서민형이라고 또 농어민형 이런 거는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제 9.9%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9.9%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걸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제 보통 다른 금융 상품을 통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를 활용하면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또 이제 손익을 통산을 한다고 표현을 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도 있고 이제 잃어버린 손실이 있다면 이걸 두 개를 통산해서 순이익만큼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절세 효과가 꽤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일반형 ISA 계좌에 여러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순이익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뭐 배당이나 이자나. 네. 그럼 여기서 200만 원만큼은 비과세를 해서 아예 세금을 안 내고요. 200만 원이 넘어가는 초과분 100만 원만큼은 9.9%의 세율을 매겨서 9만 9천 원만 내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ISA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였다고 한다면은 300만 원에 15.4%를 곱해서 46만 2천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쓴 것과 IS 계좌를 쓴 것과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36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야. 이자 배당 소득 300만 원을 똑같이 벌었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46만 원. 네. ISA 계좌에서는 9만 9천 원. 당연히 그래서 일정 부분은 ISA부터 깔고 가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절세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자나 배당 같은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계좌예요. 원금 납입 한도는 이제 개인별로 전체 금융사를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뭐 무제한으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좋은 비과세 종합저축 아무나 가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이 이제 해당이 하는데 이 계좌에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넣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좀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고 또 좋은 거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이득인데요. 이렇게 좋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점은 이제 내년부터는요. 가입 자격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 복지 혜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도 너무 넓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혜택 대상을 좀 줄이고 정부의 이제 재정 부담을 좀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히 65세 이상인 분들은요. 내년부터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넘으셨다면은 올해 꼭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65세 이상에게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장 또 유리하다. 네.
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 지방 계시는 분들은 지역 단위 뭐 농협이라든지 네. 새마을금고 이런 데 출자하신 그 조합원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세금 측면에서 얼마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원래 상호금융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 준조합원 이렇게 출자금을 좀 내고 이제 회원 자격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예금이나 적금을 1인당 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네. 뭐 출자금 배당 소득도 2천만 원까지 한도로 비과세였는데 통상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처럼 15.4%를 세금을 내야 할 거를요. 상호금융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라면 이걸 안 내고 대신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이거보다 10배 정도 적은 1.4%만 내고 나머지 세금은 다 면제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민이라든지 농어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제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비과세 혜택이 좀 달라지죠. 이제 줄어든다면서요. 네, 이제 앞으로는 좀 줄어들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절세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에 이제 재테크 활용하는 걸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서민이라든지 이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들도 조합원 출자만 조금 하면은 이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제 국가로 들어오는 돈, 세입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많은 준조합원 중에 이제 고소득자 같은 일부는요 비과세 혜택도 줄이고 분리과세 5%로 먼저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더 올려서 9%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일부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은 높고 변경 시점도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 조합원분들이 좀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세금도 앞으로는 조금씩 더 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또 하나가 그 농민 어민을 지원하는 비과세 상품도 있잖아요. 네, 이제 농어민 같은 경우는 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농업 경영체라든지 아니면 어업인 같은 경우는 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이제 종사자들에게는요 예금과 적금, 원금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출자금 배당 소득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는데 이건 뭐 무제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총 예치금액 한도 2억 원까지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 관련된 예금 원금 합계가 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한 규정이 있어서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총 전체 합이 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고 15.4% 일반과세로 해서 적용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축보험에 가입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저축보험이 뭐냐면 보험인데 보통은 이제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는 걸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저축, 즉 돈 불리기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저축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제 사람들이 보험을 단기간에 사고 파는 걸 막고 또 장기 오랫동안 저축하세요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비과세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라는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수익에 붙는 세금을 보통은 15.4% 이자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걸 아예 안 내도 되게 해주는 혜택인데요. 이걸 받기 위해서 대표적인 조건은요.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걸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무제한으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납부 금액에 대해서 한도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 번에 다 내는 일신압 같은 경우는 1억 원 한도로 그리고 매달 나눠서 내는 월납 같은 경우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짧게 넣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안 되고 납입 기간이라든지 이런 일정 기간을 충족을 해야 하는 등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에 제한을 지켰을 때 이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면 장기간 저축하는 그 원래 취지를 살리도록 세제 혜택도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네요. 근데 맞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애초에 많이 떼가는데 그걸로도 손해고 이것도 고려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비과세 금융상품 이게 또 이제 달라지는 게 있죠. 네, 작년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청년 미래 계좌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 5년 만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가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해서 5년이 아닌 3년으로 줄여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5년짜리 적금은 너무 길어요 네. 이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짧고 굵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비과세 혜택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원래라면요 적금을 통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 소득세가 붙는데 네. 이 청년 미래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세금 부담이 없도록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주택 청약 통장. 그러니까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라는 이런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요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여기에 일정 금액을 저축을 했을 때는 연말정산 때 또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은 또 이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비과세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자본시장을 활성화해달라는 국민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이 면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귀국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방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건데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해도 투자 관점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를 리츠로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배워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전화로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츠 투자를 두고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리츠는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네. 이제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큰 건물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매각 차익 같은 수익을 다른 투자자에 다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사면 수백억씩 수천억씩이 필요한데 리츠에 가입을 하면 사실 소액만으로도 이제 빌딩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공동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츠를 통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약간 자극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소액으로 나눠서 네. 조금씩 네네.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는 것처럼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 리츠를 비교해 보면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사실 제일 애로점이 이제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물건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내고를 하지 않고 바로 팔아버린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내가 리츠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이랑 똑같이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정말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고 굉장히 간단하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 거래를 할 때 복잡한 매매 과정들이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소액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캐피탈 게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배당만 노리고 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안으로 충분히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할 때처럼 ETF 거래할 때처럼 리츠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네. 또 반대로 너무 사고 팔기가 쉬워서 장기 투자를 또 못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 네. 그러면 또 앞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과연 이 리츠 시장에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사실 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왜 리츠랑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 풀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뭐 일단 리츠 같은 경우는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물류센터 같은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건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조금 수익률이 둔화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리츠는 뭐 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일단 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또 뭐 이제 활성화 대책 같은 것도 많이 병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정부 대책 같은 경우에는 리츠에도 아예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주거용 말고도요. 또 뭐 오피스라든지 물류센터만 묶어서 만든 리츠도 있고 종류가 네.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리츠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근데 한국만 놓고 보자면 사실 주거용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월세를 받고 이런 것들 개인들이 많이 하고 기업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 리츠는 상당수가 오피스 아니면 물류센터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센터 같은 건 우리가 잘 아는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들이잖아요. 이런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물류센터나 오피스 빌딩 같은 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인 경우도 많고 단기도 굉장히 많은데 네.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10년씩 장기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용보다는 공실 리스크가 적고 꾸준히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제 오피스집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 뭐 진짜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우량한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 대형 오피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리츠를 다시 우리가 좀 보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도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도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우리도 또 기준금리를 내리는 기조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예금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츠처럼 이렇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배당은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츠 시장을 또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일단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리츠가 이제 활성화되면 좋은 게 임대주택이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공모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일정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리츠를 육성하고 있는데 직접 나서서 공공 리츠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이나 뭐 이제 SOC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 기반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12월부터는 프로젝트 리츠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되거든요. 프로젝트 리츠? 네네. 프로젝트 리츠라는 게 시행이 되면 훨씬 더 공급 측면에 수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뭐 부동산 공급도 리츠 투자를 이용해서 또 늘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또 세제 혜택도 주는 걸 테고요.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리츠 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물론 종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상장 리츠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을 보면 6에서 7% 수준이고요. 이게 사실 지금 예금금리랑 비교를 하면 거의 2-3배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특정 우량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10% 압박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당 수익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량 임차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츠들 같은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리츠라는 상품의 이제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이제 거의 90% 있으면 반드시 투자자들이 배당하도록 만들어진 게 리츠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만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주가 자체가 떨어지면 그게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리츠를 잘 선별하면 일단 꾸준하게 그냥 시세가 유지가 되면서 시세도 우상향되면서 뭐 6에서 7% 정도의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네. 규칙으로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 리츠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좋은 리츠는 어떻게 좀 구분해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리츠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리츠가 구조가 굉장히 다 상품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임대 자산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에 대한 입지를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떤 임차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다. 아, 그럼 이거는 그래도 공실은 생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리츠 투자를 하실 때는 첫 번째로 어떤 임차인이 입주를 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임차인의 구성인 거죠. 그리고 이 임차인의 구성을 볼 때 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10년 만기로 했는데 앞으로 계약이 1,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1, 2년 뒤에는 또 공실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채, 이 상품 내에서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이 부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아져 버리면은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부채 비율 같은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배당 이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그러니까 배당을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꾸준히 배당 성향을 높여온 그런 우량한 리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배당 이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따져볼 게 많은데요. 네, 해서 그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리츠를 이제 비교 분석한 자료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네네. 것 같고 잠깐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배당이 나중에 낮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습니까? 아, 네. 만약에 일단은 이제 공실이 생긴다거나 하면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요. 네. 건물을 비싸게 샀는데 그 건물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왕왕.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손실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생긴 건지, 이게 뭐 최근에 생겨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고가에 잡았다라고 하면 그런 상품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의 구성, 얼마나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리츠 투자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가 투자, 건물 네.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우리 증시 한번 또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죠. 다만 지금은 좀 상승폭이 좀 좁아지면서 0.19% 오른 3,401, 3,402 좀 선에 걸쳐 있네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혹시나 꼭지를 잡는 것 아니야? 또 여전히 그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갑니다.